명절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6.3 지방선거의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갤럽의 이 대통령 지지율 63%에 이어 MBC에서 의뢰한 조사에서는 무려 64%를 나타내며 명절 기간 압도적인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힘입어 6.3 지방선거 역시 여권의 충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힘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성과가 낮고 뭐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봄 지나가면서 양도세 유예 이제 없어지고 또 네. 이제 세부적인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정책이 시장에 먹혀 들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고공행진 중인데 네. 그 방향이 이제 또 결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말씀 나온 김에 그럼 오늘은 주로 좀 인물 위주로 한번 가보고 뭐 네. 인물 얘기하다 보면 또 사건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이 끼어들게 될 테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부터 한번 좀 가볼까 싶은데 네, 일단 설 직전에 네.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갤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63%가 나왔어요. 63. 네. 더 오른 거죠 그러면? 예, 올랐고 최고치입니다. 63 나왔던 적은 있었는데 다시 최고치 네. 기록을 한 거고요. 부정평가가 26%.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뭐 이어서 소개를 하면 네. 민주당 44%, 국민의힘 22%가 나왔고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 경제 민생이 있고 두 번째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를 봤는데 1등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민심도 아직 딱 한 갈래로 정해지진 않고.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 절반은 이제 집이 없거나 절반은 또 집이 있거나 또 집을 살 예정이거나 아니면 팔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양쪽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아마 긍정평가에서도 높게 나오고 부정평가에서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가 뉴 이재명 이야기해서 네. 저는 또 야권에 속하니까 처음 듣는 단어인데 네. 그런 게 지금 뭐 좀 태동을 하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과거 이미지나 노선과는 다른 새로운 이재명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노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 느낌을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라는 이미지가 제일 강했죠. 5개 재판을 받는 뭐 형사 피고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똘똘 뭉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된 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뉴 이재명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에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미지의 전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좀 저는 그 지지율 상승에 좀 견인차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오른쪽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극우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비어 있는 중도 우파들도 좀 헤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당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야당복이 있다고 하는데 또 여당복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미지 메이킹을 보면. 여당복? 예, 그러니까 정청래나 일부 여당 내 강경파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또 너무 과도하게 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가끔가다 이번에 이제 합당 논란도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여당의 강경파 또는 여당의 일부 아까 여기는 올드 민주당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네. 대통령은 점수만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운데에 있는 이 지점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지율이 아마 지난주 갤럽에서도 높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과 짝을 맞추지 않고 여당 내 노선 갈등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니까 가운데 텅 비어 있는 부분들을 범죄 혐의자 이재명 했던 이미지가 이제는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일본 자민당 꼴 나요. 그래서 정말 야당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요 뉴 이재명을 조금만 더 부연을 해서 살을 좀 붙이자면 네.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몰락 상태로 가면서 중도 보수, 네. 합리 보수
극단 보수로 나눈다면은 이제는 중도 보수 확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이제는 저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단 보수 빼고 다 모여라. 아마 제 분류에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도 극단 보수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중도 보수나 합리 보수 어느 언저리에 저는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먹힐 수 있다. 네. 제가 아까 올드민주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정책이나 정책 운용을 어떻게 했냐. 이념적이고 그 진영에 갇혀서 그리고 굉장히 선악적인 이분법, 도덕적 이분법으로 편을 나누면서 정책 운영을 했고 네. 나름의 지지율 관리는 됐습니다만은 나라는 갈기갈기 다 쪼개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느냐? 실용적이고 그리고 국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통합을 내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젠다 내지는 보수들이 좋아하는 먹힐 수 있는 행태들이기 때문에 전 지금 보수가 무너져 있는 상황과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극단의 확장 노선 이것이 저는 이제 중도 보수를 넘어서 합리 보수까지도 장악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열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지율이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이제 집권 네. 여당이 잘하면 네. 더 올라가는데 이게 아. 자꾸 집권 여당이 뭐 집권 야당 소리 나오고 삐그덕거리면은 이거 상당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 예. 네, 말씀하시죠. 다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제가 요 갤럽을 보면서 조금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전에 그 이제 신영 기자가 얘기했던 게 긍정평가 부정평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의 부동산 정책에 이 2위가 그러니까 2위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고 부정에도 1위가 네,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근데 이게 모수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긍정 평가를 한 사람은 631명이에요. 그러니까 631명의 11%면은 대략 70명 정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 부정 평가를 한 사람은 260명인데 그 중에서 15%면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은 긍정 평가, 40명은 부정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득을 봤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네. 이게 여러 가지 비판이 너무 대통령의 말이 거칠다 뭐 등등등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갈라치게 하는 거는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득을 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숫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부정평가의 1위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수로 보면 안 되고 예, 당연히 예. 이제 긍정평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의 모수 자체가 이쪽이 크니까 설령 2위를 했던 부동산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사람들 거기가 비록 1위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70명 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심플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게 사실 당이 세게 나갈 때 대통령이 거기에서 중심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 친박하고 비박하고 되게 싸웠잖아요. 그게 이번에 지금 친명과 뭐 친청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당 지지율이 고꾸라졌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고꾸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정당이 세게 나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스트다 진짜로. 이 교과서에 나오는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가끔은 좀 약간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고 막 이러면서도 또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이뤄내고 이런 게 보통 내공이 아니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전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네, 상대가 굉장히 어렵겠군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일단 네. 63% 네. 네, 정도 이제 높게 나왔다는 역대 뭐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고치를 다시 이제 찍었다는 그 말씀 좀 주셨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상황에 현재는 예를 들면 여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범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쪽과 생길 어떤 뭐 갈등 내지는 리스크가 별로 안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야당의 지금 뭐 엉망진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야당복을 누리고 초기에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높은 지지율이. 네. 왜냐하면 야당이 그런 정도로 질이 멸렬해 버리면 초반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네. 그러면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초반에 야당의 질의멸렬이 대통령 개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지만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는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성정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본인이 알아서 대응을 할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아까 친이 친박 말씀하셨지만 친이 친박은 명백히 계파 싸움이죠. 그냥 그야말로 이익 집단끼리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이재명과 정청래와 조국을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이 당권파 네. 이쪽과의 갈등은 지금 아까 뉴 이재명으로 이야기할 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는데 이게 사실 본질은 결국 권력투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투쟁이 계속 표면화되고 권력투쟁이 계속 개싸움이 돼가면서 당이 엉망이 되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지금은 그럴듯한 이재명 올드 민주당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사회주의 국가의 홍전 갈등이랑 비슷한 걸로 포장이 되죠. 이념을 중시할 거냐 전문성을 중시할 거냐 네네.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도 질의멸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견제 세력이 없고 집권 여당은 개싸움으로 전부 나를 지새고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이제 집권 여당의 당권 싸움과 미래 권력 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엉망이 네.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열려진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대로 지지율을 재미를 보고 있지만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요거를 네, 조금 생각할 때. 다른 각도에서 저는 보는 게 사실 뭐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반사이익이면은 전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지금 반사이익이 아니라 발광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성적표인 거예요.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 왜냐하면 아니 전에도 뭐 여당에서 지지율 깎아 먹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거든요. 뭐 55%까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걸 어쨌든 끌어올리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를 잘하든 외교를 잘하든 소통을 잘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발광체적인 이익이다라는 게 저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네. 저는 대신에 또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비실비실하면서 끌려가고 뭐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난장판이 되는데 대통령이 확실하게 잘하고 선명하게 잘해버리면은 네.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예를 들면 인사권, 뭐 여러 가지 자리 줄 것도 있고, 네.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여당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파워 게임에서 더 누를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라는 게 이 대통령이 지금 하나 갖고 있는 장점인 거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제가 리스크를 좀 꼽자면은 민주당 내에 이번에 합당 논란이나 1인 1표에 대해서 네,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주류가 지금 교체기에 와 있다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지금 정부나 내각에는 뭐 대통령 비서실 여기는 다 채워져 있지만 당의 주류들이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서는 이 지금 상당히 좀 내부 내용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수단은 많은데 당 안에서의 주류 교체가 안정적이고 잘 된다면 그 문제가 없겠지만은 요게 조금 삐그덕거리는 문제는 있어서 그거 좀 지켜볼 부분이다. 당의 그럼 이전까지의 주류는 누구예요? 주류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로는 네. 이번에 이제 그 합당 논란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판정승은 한 거잖아요. 정청래가 고개를 숙인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상당히 이제 흥이 좀 나신 것 같은데 그 이전만 해도요 이게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박찬대 대통령이 분명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김병기 통해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정청래한테 택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내에서의 기본적인 동력은 정청래가 주도했던 1인 1표와 권리당원들을 뒷배로 한 이 개딸로 네. 표현되는 이 당원들 힘으로 정청래가 밀어붙였던 거고 이거 아마 무리하게 진행하다 이번에 이제 좀 역풍을 맞은 것이어서 주류 교체란 말도 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아니 기존의 주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친명이 주류였던 거죠.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간 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친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류들이 기존의 주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의 네. 주류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고 친명이었죠, 친명.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고 나서는 친청이 그걸 주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바꿔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니 바뀌는 과정이죠. 지금이 바뀌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지금 싸움이 세게 붙은 아니 거죠. 저는 요거 좀 반대로 보는 예, 게 예. 좀 심플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2번 했기 때문에 친명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이 들어온 건데 친명은 두 개로 또 나눠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 사람이 친명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전 거기가 다수라고 보는데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옷 바꿔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문재인 정부부터 이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 이제 그걸 이제 문명이라고 불러요.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뀐 이제 문명이에요. 문명. 네. 그러니까 문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이게 또 그 소위 말하는 태세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제가 신청이에요, 반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럼 민주당의 주류가 누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전 김어준 씨의 영향력과 함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저는 주류라고 봅니다. 현재? 현재 시점은 그렇다. 근데 그 안에 정치인들은 문명들이 많다. 친문에서 친명으로 온 사람들이 많죠. 네. 주류라고 봐요, 전 그분. 아니 근데 이제 그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네. 뭔가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능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주류 교체의 시각은 두 분 다 뭐 각자의 시각이 있으니까 이미 뭐 친명이 대세고 뭐 정청래의 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친명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무슨 놈의 박이 나왔어요. 뭐 기억하십니까? 맞아. 원박, 탈박, 범박, 독박, 뭐 주의야박, 월박, 멀박, 월박. 복박, 옹박, 신박, 짤박, 진박, 가박, 진박, 야박, 뼈박, 뭐 몰박. 래퍼 같은 래퍼. 아니 이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기사를 지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진박은 진실한 진박, 가박은 가짜 진박, 뼈박은 뼛속까지 진박. 옹박은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옹박, 옹이부대 진박, 멀박은 있어, 멀박. 멀박. 그러니까 멀어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용어가 이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 권력을 두고 네. 이게 뭔가 분화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라. 아니 근데 뭐 저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있는 현상을 모르는 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당이라는 데가 국민의힘처럼 장동혁 체제로 인증 체제도 있지만은 보통의 민주주의 정당은 노선이 있고 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기 마련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박근혜 시절처럼 멀박 이런 식의 권력 투쟁만 갖고 하면은 무의미한데 어떤 노선, 온건파냐 강경파냐 어떤 식의 아젠다들을 우선순위에 놓느냐 뭐 보수냐 진보냐도 하나의 구별법이 되겠지만은 그런 식의 분류는 민주정당에서 너무 당연한 거다. 네. 권력 투쟁의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친 김어준이 이제 주류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부터 좀 그랬었잖아요. 그 김어준 씨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많고 심지어 나중에 뭐 선거운동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또 서로 뭐 협력 내지는 하여튼 뭐 좋은 관계를 매우 유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세력들이 나온 게 처음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저는 뭐 당연히 이 장르만 여의도가 김어준보다 훨씬 세다고 보고 특히 우리 뭐 그럼요. 우리 정영진 앵커가 뭐 김어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세죠. 당연하다고 보고 저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별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영향력이요? 네. 엄청나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겠어요. 현실을 좀 보세요. 아니, 제 개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친문재인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친문재인에서 네. 나중에 친 이재명으로 바뀌면서 이제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제 민주당의 주류 교체가 됐었잖아요. 네. 야당 시절에.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됐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매번 민주당의 큰 방향의 주류에는 이제 김어준의 뒷배경이 작용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린 건지 뭐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합당 논란 때문에 이제 김어준 작품이다. 유시민, 조연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독박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어준도 다 맛이 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뭐 기획과 작업을 해서 여론을 모아가지고 민주당에 결정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당도 똑같은 거지만 당의 구성원과 공식 지도부와 체제가 있고 당의 수많은 의견들이 있으면 네. 당내에 있는 그 그룹들과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방향을 가져가는 게 맞지. 당과 상관없는 당 뒤나 당 바깥에 있는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그림 그린 대로 뭐 진짜 아까 말한 그게 무슨 뭐 친명이든 친문이든 명문이든 문명이든 필요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김어준 상석에 앉아있고 하석에 앉아가지고 뭐 따라가면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장동혁이 고성국 TV에 가서 네네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정당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김어준이 영향력이 없으면은
김어준하고 고성국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센가요? 보시기에? 내가 김어준 영향이 없다는 건 반어법이죠. 야.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김어준하고 고성국하고? 둘 다 똑같죠. 아,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어준 씨 행사에 가서 아우 형님 이런 걸 예.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팀 김어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고 팀 문재인에는 김어준 씨가 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과거 민주당이 이제 네 번째 집권이잖아요. 보면은 과거에도 DJ 대통령 때 동교동계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나오면서 비주류잖아요. 그때 주류 교체 됐어요. 그때가 이제 친노죠. 친노 세력들이고 당내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동교동과 분단까지 겪은 건데 그 다음에 친노는 사실은 친문하고 한 세력에 뿌리다 보니까 네. 친노 친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저는 많이 발휘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뉴미디어 시대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 보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성남시장 비주류 친노 친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가 당의 대표도 지냈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민주당 내부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은 그 뿌리 교체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님과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다르게 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여전히 크고 그래도 그리고 정용진이 더 커요.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겸손하고 그래? 아이 겸손 힘들어요. 그래서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MB 때나 박근혜 때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위로를 뭐 많이 주신 버팀목 분이기도 같은 게 하고 됐던 예 분이죠, 굉장히 그때. 큰 웃음도 많이 줬고 아마 그 영향력이 그때부터도 굉장히 컸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아마 이렇게 훼손된 거는 진짜 최근이라nin가 거의 처음 아닌가 저는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 인정할 거는 인정을 네, 하고 네, 네. 비판할 거는 비판해와서 지난번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김어준 씨 제가 세게 한번 비판하니까 예. 구독자 좀 빠졌다고 그때 그 시사인에서도 제가 뭐 아이템이 올라오면 그냥 저는 뭐 거리낌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 시사인에서도 한 구독자 1,000명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김어준 비판을 하고 그래서 거리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쫄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쫄죠 예. 저를 자르면 되지 내가 그럼, 제가 잘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제가 지적해왔던 문제가 사실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선 전에 차렷 절 해가지고 그 중진 의원들이나 그 출마자들 절시키고 이게 굉장히 권력화됐다라고 제가 그때 비판을 했잖아요. 그 권력화의 모습이 지금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의 당대표는 내가 만들겠다. 권력은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오만함 이런 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새로운 어떤 차기 권력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집권 뭐 8개월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그 오만함에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많이 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지금 뭐 구독자 수도 빠졌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 동접자도 좀 빠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어준의 영향력이 계속 있을 거고 몰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루처럼 행사하는 김어준의 얘기가 곧 민주당의 얘기고 이게 이제 아침에 지령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김어준의 생각을 지령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건 끝났다. 그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유튜브가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하는 방향대로 시간대별로 이제 유튜브가 이제 다른 채널이지만은 연동돼서 이게 돌아가요. 아, 그래요? 그럼 밤까지 이제 계속 그 논지가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정보 유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이번에 이해찬 총리님 장례 치르고 나서 예. 합당 이슈가 뜨거웠다가 잠깐 수면 아래 내려왔는데 그거 먼저 진압한 게 사실은 유시민 작가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가지고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떼또끝까지 참여를 하는 아주 좀 이렇게 보기 드문 이례적인 광경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이 이번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한 이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도 뭐 권력이 오만하다. 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권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동시에 이번에 김어준 씨가 보여준 거는 김민석 총리 현직 총리입니다. 대통령 다음 위치예요. 행정부에서 2인자인데 그분 여론조사 빼달라고 하니까 아유 난 안 뺀다고 싫다고 내 맘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이 오만해졌다라는 아주 저는 전형적인 상징적인 장면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합당 이슈를 겪으면서는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그 진입로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명절 앞두고 고향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고향에 가시는 과정에 있거나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뽑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 맞다나 저거 보니까 눈물 날란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올 명절 보내시면 좋겠네요. 저 오른쪽에 세 번째 보면 음식점 예약부도 노쇼 피해 예방 강화, 대통령과의 회담 노쇼도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담 노쇼 비행 국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채광 연계 여전히 어렵다는 분도 많지만 일단 5년 이내로 채광 경기가 가장 좋다라는 이제 조사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는 분도 있고 여전히 힘들다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의 과제로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하도록 좀 굉장히 지켜보고. 사실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그 100을 기준으로 이제 100보다 높으면 플러스 저 긍정적인 기대가 예. 많고 100보다 낮으면 이제 부정적인 기대가 많은데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100을 넘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110이 넘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앞으로의 지금까지 정부가 성과를 갖고 여기까지 온 거를 앞으로도 계속 기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말씀드리면 예.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4대 위기를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세계가 미중 양극에서 다극화되고 있다. 다중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자기의 역할을 획득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위기 얘기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되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명확히 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는 거죠. 그래야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지할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세계적인 변화, 위기까지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도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저 그래서 민주당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걸 잘 따라가면서 받침을 잘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정당사에서 이런 정당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 좋은 정당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라고 생각이 원래 드는 거죠. 김정은 박사가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인식해요. 왜냐하면 정치평론하면서 확 빠져서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성과가 좋으니까요. 실제 잘하니까. 나중에 못하면 비판해야죠.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면 신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중에 잘못한다면 근데 지금 잘하는데 잘하는 걸 굳이 애써가지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야 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잘하셨습니다. 명절 앞두고 우리도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시간이 갈수록 지금 그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 여론조사가 있어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점점 뒤집어져서 정원호 이제 청장이 계속 1등으로 달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정원호 청장이 물론 얼마 전에 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출마하는구나. 그리고 성동구의 행정의 아주 달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사실은 서울시장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중도층의 민심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와 여러 서울 시민들의 민심들이 계속 반영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되게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긍정적인 기운은 느껴집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뚜렷하게 뭔가 득점 포인트가 없어요. 계속 가면 갈수록 뭔가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장동혁 대표와 부딪히는 모습 이런 거 불안한데? 그래서 뭔가 서울시정에서 5선 시장으로서 앞으로 또 한다는 게 구태하지 않아? 이런 분명히 판세에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지만 박주민, 오세훈 이렇게 붙여놔도 지금 39 예. 박빙이고요. 예. 정원호 청장은 오히려 4% 앞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서울시 민주당 할만하다. 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100일이 남았고요. 여전히 모름, 응답 없음 이런 분들의 부동층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선거에 가까워지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당에 결집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경선 과정 그렇기 때문에 2월, 3월, 4월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설날 밥상에서의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적임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날 이후의 여론조사의 변동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 있겠네요. 일단 위헌 위법한 계엄 내란의 영향으로도 생각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세훈이 오죽 못했으면 보통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고 있다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인지도 차이도 그렇고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심지어 5선에 도전하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요. 예, 시장인데다가 국회의원도 했고 대권에 이제 뭐 도전했다라거나 도전할 거라거나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나 좀 뭐 약간 이런 중역 같은 느낌을 전혀 이제 뭐 버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당선이 2번 됐었는데 그 4.7 재보궐 때는 워낙 또 바람이 저쪽으로 불었고 그리고 2022년 선거 때조차 국민의힘이 좀 바람이 많이 불었던 좀 운빨이 좋았던 뭐 당시 시장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이 피로감만 쌓인 데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각종 실책들 뭐 한강버스라든가 종묘 그렇죠. 사건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잔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그런 막 이미지나 말자라고 그걸로 좀 떴던 오세훈 시장보다는 이 유능함을 보였던 실제 일자라는 아마 정원호 구청장을 훨씬 선호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근데 국힘 후보로 오세훈 지금 현역 시장이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분위기는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장동욱 대표도 사실은 조선일보에 단독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이 50만 인구 이상인 그런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공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배현진 의원이 지금 1년 당원권 정지, 그렇죠. 징계를 먹으면서 이제 누가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미궁이란 말이죠. 여전히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친한계 축출이 진행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친한계의 편에 서서 지금 장동욱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주 지금 상황에서는 지선을 앞두고서는 불안한 여전히 그런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 것이냐. 아예 인재영입 위원장 지금 조정은 의원인데 새로운 인물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고 예. 조만간 또 당명도 바꿀 것 같아요. 네.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2월 19일 윤석열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보일 텐데 그럴 과정에서 오세훈 구태스러운데 하면서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봤잖아요. 뭐 한동훈 날아가고 김종학 날아가고 배현진 날아가면 오세훈 그 다음에 날려야 된다라고 고성국 TV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아 고성국 TV에서 얘기하면은 그대로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예.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2위가 나경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의 지형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의 지형의 여론 변화는 오세훈은 떨어지고 있고 나경원 오히려 신동욱 의원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계속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의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 했을 때 민주당의 후보들 다 합한 표와 퍼센트와 그리고 국민의힘을 다 합한 퍼센트가 보면은 MBC의 최근의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40%예요. 뭐야 지고 있잖아요. 예, 여전히 서울은 보수가 우세인 텃밭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호 청장이 잘 나온다고 해서 따는 당선이다 이렇게 마음의 끈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전히 지금 무당층 그리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의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제 경선 구도로 가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뭐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 건지 민주당 여당 후보로서의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합을 맞출 건지 아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하면서 신뢰받는 예. 사실은 민주당의 모습 보여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는 그동안은 별로 득점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매일매일 페이스북 그리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효용성을 보여야지 서울 시민들도 움직일 수 있다. 아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효용성을 가져올 것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100일 동안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예. 한 표 한 표 계속해서 표심을 응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선거는 사실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세훈이 나오던 나경원이 나오던 뉴페이스가 나오던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도 뭐 윤호개인과 절연해야 뭐 이런 말도 이제 오세훈이 많이 하고 예. 있고
원래는 사실은 정치 문법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대권에 도전하고 싶으니까 뭐 사실은 이번에 뭐 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당 지도부와 하여튼 좀 핍박을 당해서 뭐 이렇게라도 약간 큰 그림인가 싶은데 지금 오세훈이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에서도 막 어쨌든 계속 입지가 좁아지는데 예. 이렇게 당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사실은 본인 그러니까 원래 당 내 지지층도 잃고 예. 그다음에 뭐 중도층 소구는 지금 뭐 당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아하. 상황이라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오세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세훈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정체가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오세훈이 왜 그러냐면 야인 시절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직까지 자기가 밀려나면 당내에선 입지가 없는데 다시 돌아가기 싫겠구나. 예, 그죠? 예.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런 오세훈과 뭐 붙잡고 있는 오세훈과 그다음에 극우 윤어게인과 같이 하는 뭐 나경원 그리고 뭐 신동훈 의원도 만만치는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경선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처럼만 비춰지고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인 시절이 많다 보니까 좀 길다 보니까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막다른 골목에 다 들은 것 같아요. 막다른 왜냐하면 골목.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아하. 그리고 윤 어게인과 절별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의 지금 지선을 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윙 보토인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장동혁 체제랑 같이 간다? 그럼 중도층 버리고 그냥 국민의힘에서의 경선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본선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서울 시민들의 중도층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최악의 정말 경선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장동혁 때리기를 하면서 내가 중도층 표심을 잡고 간다.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지금 현역 프리미엄과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이다. 유일한 후보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경선에서 호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니 국민의힘의 지지층도 나름 멀쩡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구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결국에는 경선에서 아니 당선될 수 있고 서울시를 사수할 수 있는 후보를 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보수는 저희가 경험해 봤듯이 한때 우리도 3번 연속으로 선거를 질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 막판에 집결을 해요. 아. 그래서 이 보수표들이 막판에 집결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의 그런 판단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여론조사 믿을 거 안 된다. 아하. 왜냐하면 계속해서 ARS를 하든 전화 면접으로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진보에서의 지지층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고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지금 뭐 속상하기도 하고 윤석열 탄핵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ARS나 이런 면접에서의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샤이 보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막판까지 끌고 나오는 전략으로 본인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또 결과를 미세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빙으로 가면 안 되고 현격한 차이를 주면서 우리가 계속 가는 그런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여당 대표 아하.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선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를 강조하고 계신데 또 좋은 결과가 또 하나 있어서 방심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시민 가운데 49%가 지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49%는 거의 50% 아닙니까? 서울 시민의 반 이상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서 많은 변화를 느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당선됐을 때 지지율이 49.4% 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서. 예. 예. 그런데 지금 전국
저 지지율이 63%까지 올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중도에 있거나 아니면 보수에서 이제 뭐 2번 찍었던 분들이 이제 한 14% 정도가 이제 예. 국정을 지지하는데 보통은 야당에서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게 뭐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뭐 아니면 견제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그것들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서 도약이 많이 됐잖아요. 음흠. 코스피도 5천을 넘어서서 지금 5,580 거의 예. 6천을 목전에 두고 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권에 힘을 실어줄 여당 후보에게 좀 투표를 그렇죠. 하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이제 중도층의 민심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여론조사는. 예. 이재명 그런데 대통령 그- 지지율이 예. 상당히 높으니까. 예, 국정 지지도가 60%가 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데이터도 다시 보셔야 돼요. 아, 다시, 1월 예, 1일 방심하면 안 데이터랑 되는. 지금의 데이터를 보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3%에서 49%로 줄었어요. 1월 1일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37%에서 39%로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비포 애프터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 모음닭이 12%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국힘이 지금 10% 정도의 지지 차이가 있는데 12%면 이 12%의 스윙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다를 또 수 얘기가 있습니다.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트렌드를 보면서 그러면은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마음에서 있는가? 부동산에서의 그런 민심들에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볼 건 없을까? 예. 아니면은 또 민주당에서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무적으로 우리가 국민들과 메시지를 잘 하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정말 소통하는 모습,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의 판독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좋은 지표를 갖고 지금 앞서고 있고 맞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실용주의적인 그런 실력 있는 지난 8개월의 그런 국정 운영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또 선거를 앞두고서는 아직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이 민심이 견제론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과 좋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